네, 하루 엔진 UCLC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깨가 오래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좋네요. 아, 좀 낫습니까? 그 자리가 제 자리인지 가봐야 합니다. 확실히 그 자리의 무거움을 좀 많이 느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뉴스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파월 연준 의장하고 버냉키 의장이 대담이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얘기는 없었지만 그 세기의 두 인물이 만났기 때문에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월 의장은 은행업 스트레스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다음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이제 긴축 정책이 시차를 두고 어떤 효과를 가질지 이 얘기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긴축을 했기 때문에 효과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은행업의 스트레스에 따른 유동성 축소가 어느 정도일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의 신용위기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평가할 여유가 있다. 이제 조금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좀 한숨을 돌려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금융 혼란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 금융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연준의 도구와 통화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업이 위기가 됐다고 해서 물가를 안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가 마치고 나서 그 투자자들이 다음 달 13일에서 14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한 투자자들이 발언 전에는 33%였는데 이 발언 이후에는 13%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항상 뭐 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우리 정프로님 되게 싫어하는 얘기 있으시잖아요. 뭐죠? 뭐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네. 그 뭐 믿지 않아요. 하나만 하는 얘기지. 그런 얘기도 계속 했었고요.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는 이제 소비 기반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부실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보니까 좀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부실 기반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유로 설명해줬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난 걸 보니까 예전에 그 신발 공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을 닫으니까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잃게 되더라. 그래갖고 본인이 이제 할머니한테 아니 뭐 신발 공장 문 닫고 나서 경기 좋아지면 다시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일화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좀 금리가 좀 낮아지고서 실리콘밸리가 좀 안 좋아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경기 돌아선다고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러면서 얘기한 거 중에는 실리콘밸리가 안 좋으면은 여기 은행 이 이름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네. 그리고서 이게 좀 문제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행은 좀 더 이름이 비슷하네. 그러면서 좀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은행업 전반의 위기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위기고, 그리고 이게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리콘밸리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반기 마지막 기준금리 조정을 하는데요. 25일에 열리면은 아무래도 3.5%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일 높게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 4월에 이어서 3번 연속 금리 수준을 동결한다면 이전에는 뭐 연준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기다린다라는 정도의 분위기였다 그러면은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기는 이제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스 팡님이 5만 원을 주시면서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그러는데 저 사주시면 안 돼요? 응? 전부 다 사야지 5만 원이면. 무슨 소리예요? 아니 고생은 제가 했는데 왜 돌아오신
김프로님. 아유 김프로님 뭐 놀다 놀다 왔습니까? 왔습니까? 저런 오랜만에 마음에 든다. 큰일 날 생각을 하고 계시네. 고생은 내가 했다니요. 아니 이게 정프로님 우리 같이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정프로님? 참나. 아이고. 애끼 이 사람아. 알죠. 저 5만 원 인출해 아주 또 얘네들이 또 40%인가 떼지 또 진짜 내 돈 합쳐가지고 네. 정프로님 같이 고생한 건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상황 받아주시네요. 바뀌는 거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눈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야 그것도 뭐 G7 딱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확정한 거죠 이거는. 이번에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산하에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이 있어요. 거기서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부서일 텐데 이런 부서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제품들 나오면은 거기에 사이버 보안 인증, 안보 인증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졌을 땐 예전에 화웨이 제재할 때 네, 화웨이 네, 네. 통신 장비에 사이버 보안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제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한 거고. 그건 미국에서 한 네. 거고 이번엔 중국에서 한 건데 마이크론 제품에는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인터넷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램 하나, 낸드 플래시 하나에도 그렇게 백도어를 심을 수는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백도어를 심었냐 안 심었냐를 검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문제가 진짜 백도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네네. 지금 이 이유에 대해서 중국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는 좀 뭔가 중국 쪽에서 미국에 대한 제재 아니면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로 좀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뻔한 얘기이긴 한데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각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상황이 되고 나면 한 달 전쯤의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한미 정상회담 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있을 때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에 대한 경제 제재를 예고하게 되면은 그리고 실제로 금지를 시키면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디램 팔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한 달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대부분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또 수면 위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바이든이 얘기했다라고는 안 하고 참모들이 그런 얘기했다라고 익명의 관계자 인용 보도예요. 그리고 이제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원래 수면 위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면 아래에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보이고 뭐 있습니다. 수출되는 거 보면 알겠네요. 그 마이크론 거 안 사는 애들이 삼성 하이닉스 거를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딴 데 없잖아. 그런데 이제 굳이 수출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디램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움직임들은 사실 수출 규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지금 김프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디램 가격이 좀 오르죠 요즘에. 요즘 안 그래도 슬슬 바닥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안 팔더라도 불안해서 좀 살 가능성이 있으면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그 뉴스는 희한해. 어제 6만 8천 원 되니까 또 이런 뉴스가 쫙 나오는 거야. 희한해 보면. 주식시장하고 뭐가 딱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실물의 움직임을 주식시장이 좀 예상하고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중에 어제 G7에서 그 핵심 공급망 중국 의존도 낮추겠다는 공동성명에 G7에서 좀 공동성명에 나왔어요. 내용이. 거기에 경제라든지 군사안보, 기술인권 관련한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고요.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G7 국가들의 사실상 첫 공동성명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이게 그동안
약간은 미국은 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가 약간은 유보적인 자세를 네.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표현 중에 이 표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이전에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는 건설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참 디리스킹? 어려운 단어입니다. 디리스킹. 예, 예. 디커플링은 그냥 떨어졌으니까 네.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디리스킹이라고 하면은 관계를 가져갈 건 가져가면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야 되거든요. 위험을 뭐로 정의하냐에 따라 굉장히 이건 맞아요. 해석하기 나름이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단어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중국 외교부는 뭐 별 의미는 없는 얘기겠지만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G7 이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또 보통 이런 큰 회의 하나 끝나면 이제 관련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많이 네, 나오죠. 그런 거 쭉 한번. 특히 뭐 네. 그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뭐 예.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건 이제 관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도 초대 옵저버 자격이든 받았으니까. 뭐든 그러니까 여튼 G7 플러스 알파에는 이제 한국은 꼭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술로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껴야 될 수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통상적인 네.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돼 있어요. 예. 그 통상의 제일 핵심은 저기죠. 그 반도체가 없는 중국과 배터리가 없는 미국의 고민. 네. 근데 그 두 개 다 가진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확하게 이 편이 저 편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이전에는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안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디리스킹이라는 국면에서 한국이 어떻게 좀 태도 전환을 해야 그러니까 될지가 그 태도 전환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두 개 다 가진 나라가 없잖아요. 실제로 네. 딱 중간에 있으면서 그런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스타일의 나라도 있고, 야,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스타일 나라도 있는데 약간 우리 후자 쪽에 있는. 약간 후자 네. 쪽이죠.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전략적인 포지션이 착착하면서 있어? 딱 이렇게 보는. 네. 아, 이거 이탈리아는 좀 빼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인데 G7이면 이탈리아 대신 우리가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아, 이탈리아도 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누가 얘기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었거든. 네. 또 기반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 좀 아, 있어도 우리만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나요? 페라리, 람보기니. 아이, 그거 뭐 몇 대 판다고. 이런 자세. 아, 몇 대 팔아봐야. 정부는 일년에. 이런 자세가 좀 네? 필요한 거죠. 아, 현대기아차가 1년에 600만 대, 700만 대를 파는데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근데 약간 그런 생각 좀 있어요. 우리가 두 개를 다 가지고서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상대방 국가에서도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한테도 이거 있으니까 우리한테 협조 좀 해줘. 그러면 이제 협조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뭔가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좀 요구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구를 안 하면 그 이상하다니까. 그럼 마음이 얘 도대체 뭘 나중에 크게 요구하려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우린 너무 관계 중심인 것 같아. 맞아. 관계는 관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최근에 김한진 박사님 자주 하셨던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 뉴스가 보이길래 낼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상장 기업 5개 중에 한 군데가 이자도 못 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자 보상 배열 관련한 뉴스는 항상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상장 기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장 기업이라는 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라는 그쵸. 의미잖아요. 근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 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5%가 한계 기업으로 조사가 됐대요. 근데 상장사 한계 기업 비중이 2016년에 9.3%였는데 이번에 17.5%까지 올라간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늘었어? 2배나 됐어 거의.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라는 충격을 한번 받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순간에 고금리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장사 기준으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코스피의 한계 기업 비율 같은 경우는 11.5%로 소폭 상승한 반면에 네. 코스닥은 20.5%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은 정말 말 그대로 5개 중에 한 군데는 그 돈 벌어갖고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게 일시적인, 그러니까 당해년도 1년만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냈던 일시적 기업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20%대였는데 21년에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이 한거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거든요. 딱 임대서비스업 이런 데가 이자의 영향을,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 기업이 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김한진 박사님은 말씀을 좀 이렇게 그 이코노미스트시다 보니까 약간은 좀 포괄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김한진 박사님이 우량 기업에 투자라는 말씀을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하셨었어요. 꾸준히 하셨죠. 예. 근데 그 우량 기업에 투자라는 얘기가 그냥 좋은 회사에 투자하세요 같은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부실 기업들을 아예 망할 거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아예 망하는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좀 등치가 있는 기업들은 시장을 훨씬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점점 나오고 있고요. 이게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남 걱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은행별로 3에서 5년 내로 최고 수준의 기록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한 0.1%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신규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자기 개개인의 어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도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지금 바로 금리가 내려올 게 아니라면은 약간은 이자 부담이 높은 상태로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계에서도 자기의 어떤 재무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약간은 좀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 좀 작은 종목들 좋아하시던 분들도 올해는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한계 기업 같은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뉴스함 네.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우리 정프로님 포트폴리오도 이제 한계 기업 거의 없으시잖아요. 노. 예. 좀 많이 바꿨잖아요. 예. 그 지금 굉장히 또 바꿨어? 저요? 응. 그새?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판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 많이 바뀌었잖아요. 컬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2차전지 힘들어졌잖아요. 들어갔어? 2차전지 많이 들어갔지. 이런. 1차전지가 그래서 많이 빠졌지. 빠졌지. 예, 한 달 전부터 영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그래 이렇게 미운털 박혀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